그래서 월급 세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생활을 해서 보니까 카드 미지급 대금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 카드 미지급 대금을 갚기 위해서 실로 대출을 받고 현금 서비스를 받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고 하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오냐면 내 명의의 빚이 분명히 이렇게 쓴 것도 없는 것 같은 2, 3천이 돼 있어요. 이 시기에 저한테 오면 얘기합니다. 지금 회생하셔야 된다. 지금 회생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상태에서 조금만 있으면 5천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중에서 회생파산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박기태라고 합니다. 2030 세대는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인데 이들이 벌써부터 파산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서 그걸 모아서 자산을 만드는 개념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자산을 만들고 거기에 빚을 갚아가는 형식으로 자산 형성을 하거든요. 결혼할 때 처음에 요즘 옛날 같으면 돈을 모아서 10년, 20년을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땡겨서 아파트를 산 다음에 그 빚을 갚아가는 식으로 자산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장 파산을 하지 않았던 세대, 회생이 필요 없었던 세대인 청년 세대가 지금은 가장 많이 회생 파산을 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또 중요한 게 20대, 30대에 파산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희가 제일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주거 문제다. 주거 문제가 제일 문제라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브리핑 보면 39세 이하의 자산만 전년 대비 6% 감소했는데 이게 전체 세대 중에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왜 생긴 것이냐? 20대, 30대에서 빚이 늘어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됐든 집을 사는 문제가 됐든 주거 문제 때문에 빚을 지게 돼서 이것 때문에 열심히 주거를 샀는데 이게 떨어지거나 하면은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빚만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거기다 월세를 내거나 전세 보증금을 내는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주거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포모 심리, 뒤처질지 모른다는 심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주거 문제랑 연관해서 부동산을 영끌해 산다거나 아니면 B2라고도 하는데 빚내서 투자를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게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구도 오르고 누구도 올랐는데 나만 여기 있으면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부동산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나름 변호사로서 제가 못 나가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시기에 강남 부동산을 영끌해서 산 친구들이 지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아놨어요. 저는 먼저 집을 안 사고 전세 살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은다고 생각을 했고 먼저 강남 부동산을 보통 이제 또 부모님이 돈 대주신 분들 있죠. 이렇게 한 친구들은 재산이 5억, 6억씩 늘어났는데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 해봐야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나도 이렇게 뒤처져 있으면 안 되겠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 일들은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빚까지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두 번째로 얘기했던 빚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입니다. 주식을 해보겠다, 부동산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이스피싱 검찰에서 전화 엄마 구해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 대부분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은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넣으면 얼마를 더 벌 수 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걸 찾으려면 추가적으로 돈을 얼마나 내야 된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돈을 넣게 되는 이런 사기 형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포모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과시적 소비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저 어릴 때 싸이월드가 있거든요. 저 어릴 때는. 싸이월드가 해보면 적어도 당시에는 자기의 취향을 자랑하고 내가 책을 읽었다 이런 건 자랑할지언정 싸이월드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썼다 이걸 직접 자랑하는 문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애매하게 보이죠. 싸이월드에서 책을 하면서 뒤에 차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과시를 했다면 지금은 대놓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 내가 명품을 샀다. 골프를 쳤다. 차를 샀다. 이런 거를 대놓고 자랑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소비를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만 내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럼 여기 뒤처지지 않으려면 나도 비슷한 정도의 사람으로 보이려면
어느 정도는 소비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거 문제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생긴 무리한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과시적 소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대, 30대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많은 빚에 시달리고 파산이나 회생에 가는 경우도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만나봤던 의뢰인들 중에 20, 30대 중 파산한 의뢰인이 있다면 한 케이스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파산으로 돼 있어서 제가 파산으로만 말씀드린 건데 저희 회사에 와서 개인회생 요청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20, 30대입니다. 20, 30대가 회생 비율이 전체 통계를 놓고 봐도 전체 절반이 20, 30대예요. 정확히는 20, 30대도 아니고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20대에서 30대 중후반 정도까지, 중반 정도까지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회생과 파산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산으로 돈을 다 나눠주고 나는 돈을 안 갚아도 돼요 라는 게 파산이고, 회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를 통해 현재 가치를 갚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빚이 뭐 1억이 있다, 매달 얼마씩 갚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게요, 요게 회생이거든요. 그래서 60이 넘어간 사람들은 현재 새로운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이 낮죠,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생보다는 파산이 많은 편이에요. 반면 20대가 사지 멀쩡한 놈이 파산을 해. 사지 멀쩡한 놈이 파산을 해. 얼마라도 갚아. 이렇게 해서 회생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은 회생하는 경우가 많고 노년층으로 가면 파산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생 파산 전체 개수를 놓고 봐도 20, 30대가 전체의 한 4분의 1을 넘어서고 절반 정도 되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빚에 시달리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10대 중에 의뢰인 중에 회생한 예들은 수두룩 빽빽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이고요. 20대 직장인 좀 좋은 회사였어요. 우리가 모두 이름을 알고 있는 호텔, 꽤 좋은 회사였는데 여기서 여행 관광 관련해서 일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하는 파트가 파트다 보니까 차도 조금은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BMW 미니,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외제차지만 이거를 월 리스료 이렇게 계산을 하면 7, 80만 원 나가죠. 처음에 30% 뭐 보증금이나 선납금 내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뭐 미니 정도만 돼도 월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월 소득이 300이에요. 300에서 자동차 할부금이나 이 경우는 리스나 렌트 비용, 할부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따로 들고 여러 가지 들잖아요. 차량 유지비에만 월 7, 80 정도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량 유지비에 추가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차를 갖고 다니게 되면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럼 주차비가 기본적으로 뭐 회사에 정규 주차를 하는 데만 10만 원, 싸도 10만 원, 비싸면 2, 30만 원도 들죠. 그렇게 들고 거기다가 차량에 뭐 쓰는 바테리도 한 번씩 날라올 거고 기름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면 차량 유지비로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3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차량 유지비에 쓰는 거고요. 우리가 숨쉬기만 해도 사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숨쉬기만 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쓰는 휴대폰 비용,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월세라면 월세, 이런 점들을 해보면 밥 먹는 비용을 다 빼더라도 월 거의 100만 원 들어가요. 월세에, 관리비에, 휴대폰 비용, 기본적인 보험금 이런 것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밥 먹죠? 배달 음식 많이 먹죠. 배달 음식이라는 게 한 번 시키면 15,000원, 2만 원은 하잖아요. 아무리 싸게 먹어도. 그러면은 하루에 식비를 한 3만 원, 최소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인 생활자가 하루에 3만 원 식비면 아껴 쓰는 거예요. 아껴 쓰는 건데 3만 원씩 30일, 90만 원. 월급이 세후 300이면 그렇게 낮은 월급이 아닙니다. 세전 300만이면 모르겠는데 세후 300이면 세전으로 따지면 330, 40 정도 될 텐데 이 정도면 그렇게 낮은 급여가 절대 아닌데, 차량에 100, 기본적으로 주거비 기본적인 거에 100, 거기다가 식대 100,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푼도 모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가끔 병원도 가야 되겠죠. 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여행 가자 그러면 여행도 가야죠. 문화생활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문화생활비에 뭐 병원, 그리고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다던가 나 미래를 위해 강의라도 하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남는 것들은 다 빚인 겁니다. 그래서 월급 세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생활을 해서 보니까 카드 미지급 대금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 카드 미지급 대금을 갚기 위해서 실로 대출을 받고 현금 서비스를 받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고 하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오냐면 내 명의의 빚이 분명히 이렇게 쓴 것도 없는 것 같은 2, 3천이 돼 있어요. 이 시기에 저한테 오면 얘기합니다.
지금 회생하셔야 된다고. 지금 회생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상태에서 조금만 있으면 5천 됩니다. 특별히 쓰는 게 없어도 2, 3천만 원을 내가 연체하지 않고 갚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금방 5천이 되고요. 2, 3천만 원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냐면 돈 못 내면 하루라도 연체하면 카드에서 전화 바로 오잖아요. 매일매일 연체 전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루에 연체 전화를 몇 개를 받으면 일하기 힘들어요. 특히 회사 일하면 11시 이럴 때 전화 오거든요. 전화 오면 아주 젠틀하게 전화를 하지만 회사 동료들 다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예 죄송합니다 갚겠습니다 이게 함부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을 넌 나갔다 오는 거야 위에서 한 소리 듣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돼요. 막 심리적으로 점점 압박이 돼. 그래서 정신과 치료받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빚독촉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빚이 어버버버버 하는 순간에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 빚은 눈 깜빡하면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대가 특별히 뭔가를 쓴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 한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일반적인 생활을 했을 뿐인데 빚에 시달려서 회생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회생하고 파산은 다르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 파산까지 가기도 하나요? 20대 파산도 있어요. 저희 의뢰인 중에도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무슨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파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사례예요. 지금 얘기한 비슷한 사례인데 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한 2천, 5천까지는 회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빚이 1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회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회생이 되게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생각하는데 회생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빚이 1억이에요. 내 급여가 세후 한 260 정도, 한 200, 그러니까 세후 한 240 정도 된다고 한번 쳐볼게요. 월 내 최저 생계비가 한 156만 원에서 한 160만 원 정도 잡히거든요. 월 80만 원씩 12개월 960만 원, 월 12개월 960만 원이고 3년을 갚으면 한 거의 3천만 원 가까이를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이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체에서 10% 미만을 갚게 되면 회생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버는 급여가 월 240이 아니라 세후 월 200이다. 그러면 1억 빚을 회생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다 빚이 1억을 넘어선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면 회생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되게 얘들이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B2 같은 거. 특히 요즘에 정말 저는 파산 많이 하는 건 중에 하나가 분양권이에요. 특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요. 광고를 막 하거든요. 여기 뭐 역세권이고 뭐 좋다. 뭐 서울에 되게 좋은데 모델하우스 있죠. 분양권 같은 거를 사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가 1억 5천인데 1,500만 원 계약금만 내시면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등기 치시면 바로 팔려요. 그리고 그냥 임대 수익 주셔도 이자보다 아득히 많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분양권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특히 아니냐? 한 3, 4년 전쯤에 많이 사셨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당시엔 빌린 이자가 2%, 3%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 6%, 7% 그 이상도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리고 그 공실이 막 발생을 할 것 같고 분양권 전매를 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피를 막 5천만 원, 6천만 원을 줘야 나갈까 말까고. 즉 나는 빚만 있고 자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내가 20대 상태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분양권 전매를 받았는데 대출 이자만 갚고 있고 이 대출 이자를 갚아서 분양을 받는다 한들 미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보통은 이제 처음에 뭘 하냐면 분양권 해제를 해보죠. 합의 해제를 시도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가기도 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 소송이나 내용 증명으로 합의 해제하는 단계에서 성공한 경우도 많지만 안 되는 경우가 그래도 훨씬 더 많아요. 50%, 60% 이상. 이미 중도금을 낸 뒤에는 사실 80% 이상이 해제를 안 해줍니다. 왜? 해제를 해도 자기들이 팔 자신이 없거든. 시행사도 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내가 회생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막 분양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2개, 3개씩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낸 빚이랑 앞으로 나올 빚 보면 5억, 6억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급여가 250만 원. 그럼 회생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제 주변에 보면 20대에서 파산하시는 분들 태반은 잘못된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동산 담보대출, 분양권 대출 이런 대출을 하게 되신 분들이 결국은 답은 뭐냐? 파산이다.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파산으로 가는 건데 그게 거의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부동산 많았다. 투자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주식이나 코인으로 생긴 빚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담보가 없으니까.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뭐 1억, 2억 정도는 회생으로 처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죠. 그럼 회생을 하면 되고 회생을 하면서 좀 15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3년 갚으면 나머지 빚은 없어지는 데다 내 신용점수 이런 게 거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파산하게 되면 앞으로 생활에도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되도록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담보 가치가 막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특히 뭐 빌라라든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도 막 지금 식은땀 흐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거 촬영해 보면 대부분 지식산업센터에서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뭐 해보겠다고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신 분들 많죠. 그런데 이거를 털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경우에는 파산만 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은 그래서 뭐 주식 투자나 사치나 이런 경우에 때문에 파산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파산 가는 경우는 잘못된 부동산 투자, 특히 분양권 관련된 것들이 제일 많고 그게 아니면 사기 피해들. 네, 사기 피해를 당해서 몇 억씩 막 사기 피해 당하고 특히 이제 P2P 대출이라 그래서 제대로 뭐에 대출을 하는 거고 제대로 된 의도의 대출인지도 별로 심사를 하지 않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구멍이에요, 제가 볼 때. 그냥 담보가치 평가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기도 뭐 애매한 게 은행도 얘가 그거 돈 빌려서 뭐 했을지 제대로 심사 안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은행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유는 담보가치 평가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혁신적 기업인을 위해서 이 자본주의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니네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일종의 국가에서 특허라 그래요. 이런 거를 법적으로 특허라고 하는데 특별한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근데 은행은 사실 담보가치 평가만 하고 있죠. 그러고 있는 마당에 뭐 P2P 대출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굉장히 많은 대출을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들은 사기 피해로 인해서 그런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는 P2P 대출이랑 연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산 사례도 꽤 있다. 막 카드사에서 리볼빙을 받으라고 하고 하는데 이걸 리볼빙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리볼빙이 어떤 건가요? 리볼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리볼버 아시죠? 이게 권총, 돌아가는 권총. 리볼버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달에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데 이걸 다음 달에 낼 수 있게 해줄게.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네가 약정을 하면 원래 3월에 내야 되는 카드값을 4월에 대신 낼 수 있어. 이번에 카드값 왜 우리 지금 카드 어플 보면 카드값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봤더니 500만 원인 거야. 도저히 내가 월급으로 갚을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이번 달에 300만 원을 내고 다음 달에 200만 원을 내게 해줄게. 마치 리볼버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해주는 걸 이제 리볼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볼빙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좋은 거잖아요, 사실. 거의 이거는 뭐 할부나 다름없이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위험한 것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무이자 리볼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 사실상 내가 카드사에서 연체 리볼빙 하는 만큼 뭐 200만 원을 이제 리볼빙 한다고 하면 200만 원만큼을 카드사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돈을 빌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굉장한 고리 대출을 받는 게 되고요. 사실상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이자의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근데 200만 원에 14%인데 연 14%면 월로 따지면 1%인데 그거 해봐야 2만 원인데 뭐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번 달에 500만 원 쓴 사람이 300만 원 갚고 200만 원 리볼빙으로 돌렸다고 해보세요. 이번 달에 500만 원 쓴 사람이 300만 원만 갚을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달엔 100만 원만 쓸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다음 달에 아껴도 300만 원일 겁니다. 그럼 300만 원 결제해도 그대로 200만 원이 남습니다. 결국 200만 원은 또 리볼빙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카드값을 리볼빙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연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볼빙을 통해서 연체 잔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월별 통계 보시면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이 2026년 2월 기준에 6.7조입니다. 그러니까 2월 잔액. 리볼빙이 지금 6조, 7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말하면 카드사에서 단기 대출을 6조씩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금리 사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느는 추세고요. 리볼빙을 써버릇하시면 사실 리볼빙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결국은 돌려막기까지 가게 돼서 그게 거대한 빚으로 남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렇게 약간 뭐 카드 빚이든 뭐든 빚이 좀 쌓인 2030이라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빚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빚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빚이 얼마가 쌓여 있는 게 많은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한 달에 생활비 쓰고 남는 돈들이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밌는 게 월 700을 벌든 월 500을 200을 벌든 월 700을 벌든 남는 게 없다는 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쓰고 이제 통장에 돈이 스쳐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실제로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는 그 범위는 보통 어떻게 측정하냐면 내 빚이 내가 1년간 갚을 수 있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을 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거저거 정말 아껴 쓰면 100만 원을 내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1년을 갚으면 얼마지? 12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1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정도다 라고 하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내 빚이 2천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빚을 없앨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빚을 없앨 고민을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갚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자를 조금이라도 못 갚은 연체 시기가 오고 그러면 전화를 받게 돼서 일을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쌓이게 되는 게 어떤 이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흔히 말씀드리는 하여튼 2천, 3천 전에 오시라 그래요. 무조건. 빚 3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한테 생각할 때 빚 3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번 달에 뭐 좀 하면 3천이죠? 3천만 원부터.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에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했는데 계속 덩어리 3천이 남아있다. 이때부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빚을 없앨 생각을 어떻게든 시작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되냐? 일단 내 빚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궁극적으로 회생파산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돈 쓰는 습관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또 회생이에요, 또 회생.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죠?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트래킹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그거에 따라 행동하진 않아도 돼요. 왜 그 명상할 때 보면 뭐라 그러냐면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말고 호흡을 읽으라 그러거든요.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관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 쓰는 걸 인위적으로 하는 건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서 돈을 안 쓸 수 있는지가 보이고 쓸데없는 돈을 어디서 쓰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 계획과 재정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빚을 가지고 2천, 3천이 넘어가면 이때는 회생 파산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파산은 아닙니다. 파산은 아니고 회생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이 들어간 것 자체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파산은 변제가 아니지만 회생은 변제예요. 어느 정도로 회생이 변제냐면 제 의뢰인 중에 뭐 사기 이런 걸로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부러 회생을 합니다. 피해자들한테 돈을 변제를 하고 싶은데 변제 자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깜방 갈 것 같거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씩 변제하겠다라는 계획안을 세우는 의미로서 회생을 시작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법원이 보기에는 회생은 변제를 시작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고 개인회생을 졸업한다 그러는데 3년간 성실하게 돈 갚고 마지막에 면책 받으면 내 신용점수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 빚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얼마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라.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빚이 내가 3천만 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더라도 고민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를 조율을 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또 해 나가셔야 됩니다. 20, 30대 저렇게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사실 이게 습관 고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40대, 60대가 됐을 때 어떤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세대는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은 부양해야 되는데 자녀는 나를 부양해주지 않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비에 돈을 쓰는 거는 정말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사실은. 자녀의 인생에는 좋겠지만 내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볼 땐 그냥 썬큰 코스트입니다. 버리는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100년 살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30 돼야 보통 이제 취업을 제대로 하게 되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럼 30살을 부양을 받고 퇴직은 60 전에 합니다. 한 50대 중반이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30 동안 부양을 받고 25년을 일해서 그 뒤에 남은 45년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는 25년을 토대로 이 30년 내가 부양받은 건 내 자녀를 똑같이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내가 25년 돈 번 걸로 살아야 되는 시기가 100년이에요. 돈을 못 버는 시기가 75년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400만 원을 번다면 100만 원만 써야 돼요. 300만 원 저축을 해야 돼요. 이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자녀한테 쓴다고 쳐도 200만 원 절반은 저축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40대는 돈을 벌면 절반 정도를 사교육비나 교육비로 지출을 합니다. 내가 500만 원 벌면 250만 원을 교육비로 지출해요. 250만 원 남았죠? 250만 원이면 기본적인 내 생활을 합니다. 남는 돈이 없습니다. 자산 축적을 못 합니다. 오히려 빚만 안 생기면 다행인 수준이에요. 자, 여기서 자산 축적을 제대로 못했으면, 그리고 이제 보통 자산 축적 조금은 하죠. 부동산 같은 거 사거나 전세금 대출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이 부동산이 언제까지 오를까요?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미 서울 부동산, 특히 강남,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강남과 마용성 정도 제외하면 안 오른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간. 떨어지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게 그나마 아파트면 그나마 현상 유지는 서울 내부면 그래도 현상 유지는 되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2016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할 때 이제 집들을 구했거든요. 그때 신축 빌라를 가느냐, 좀 허름한 아파트를 가느냐 그랬어요. 신축 빌라 2억, 허름한 아파트 2.5억 뭐 이랬거든요. 그 허름한 2.5억 아파트는 지금 7억, 8억 정도 합니다. 그나마 덜 오른 거예요. 강남이 아니라서. 신축 빌라 얼마일까요? 1.8억 됐습니다.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나마 서울이라 덜 떨어진 겁니다.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화산 회생 사건 내지는 상속 사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보거든요.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내가 상속 받으려고 보니까 상가가 10억이에요.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10억입니다. 부동산에 10억에 올려놔요. 절대 안 나갑니다. 8억에 올려놔요. 안 나갑니다. 6억에 올려놔요. 안 나갑니다. 경매가 붙었습니다. 결국 못 내서 경매가 붙었는데 5억에 누가 낙찰을 받아갑니다. 재밌는 거, 상속세는 이 10억을 기준으로 측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다른 재산들도 있기 때문에 10억을 기준으로 사실 초과 비용 거의 50%, 40% 이렇게 되니까 상속세가 이 10억에 대해서 한 4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5억 남는 돈이 없어요. 일본에서 옛날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10억짜리 부동산을 받아서 상속세가 5억이 됐는데 실제 이 부동산을 2.5억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럼 1.5억의 미납 세금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나라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지방 부동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또 아까워서 놔뒀다가,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점은 뭐 2020년이었는데 그게 뭐 나가겠지 하면서 상속 받아놓고 상속세는 그냥 묶어놓고 하는 동안에 더 안 팔리게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40대에서는 교육비와 생활비로 돈을 다 쓰게 돼서 제대로 못 모으고, 어렵게 마련했던 아파트 이자 메꾸면 정말 남는 돈이 하나도 없고, 이 아파트, 이 부동산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40대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50대는 어떻게 되느냐? 50대에 보통 퇴직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는데 이 퇴직금을 사기로 날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다가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궁금한 게,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쓰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퇴직금이 얼마냐에 따라 제일 다른데, 신규 사업이 확실하게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신규 사업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신규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신규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과 강한 연관이 있는 일이 아니면 신규 사업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보통 이런 거죠. 뭐 대기업에 일하면서 거래처들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거래처의 하나가 되는 경우,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세계 그 영역에 들어가서 창업하시는 경우들이 아니면 창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창업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그 정도의 확실한 게 없다면 묶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짜 정기예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짠 이자지만 정기예금이 날 수 있고요. 뭐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ISA 계좌라든가 이런 데서 좀 ETF를 산다거나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자녀 결혼한다, 자녀 대학 간다, 대학원 간다, 로스쿨 간다, 이런 거에 돈 팡팡팡팡 써버리면 퇴직금 다 녹아버립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부동산 사건 같은 거 옛날에 할 때 보면요,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이 이 사람이 실제로 10억을 삥땅을 쳤어요. 이 사람을 변호사를 구할 때 보면 변호 비용 300만 원이 없어요. 10억을 삥땅을 쳤으면 10억이 그 사람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사람이 돈 쓰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들 보통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기당한 피해자 맨 뒤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이름은 술집 마담, 미지급 주대. 이게 특히 건설, 부동산, 뭐 시행 이쪽에서 돈 쓰다 보면 룸사롱 다니고 이러다 보면 1억, 2억 쓰는 거는 눈 깜빡하면 쓸 수 있어요. 사람이 돈 쓰기 시작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 달에 2, 3천 쓰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 같죠? 한 달에 2, 3천 그냥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면 2, 3천 쓸 수 있어요. 조금만 쓴다고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돈 쓰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게 항상 법칙이 이지컴 이지고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돈 300만 원은 남아있지만 내가 뭐 로또 당첨됐거나 내가 어디서 되게 큰 돈이 들어오게 되거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게 수임료로 받은 우리 변호사들이 하는 농담 같은 건데 수임료는 내 돈인데 성공보수는 내 돈 아니라 그러거든요. 수임료는 400만 원, 5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버는 돈이잖아요. 근데 성공보수는 운 좋으면 몇 천만 원도 들어오고 억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로 내가 자산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성공보수 5천만 원 받으면 그걸로 축하한다 누구 사고 술 사고 하고 아내한테도 그동안 고생했어 가방 하나 사고 없어져. 금방 없어져. 이지컴 이지고인 거예요. 문제는 퇴직금은 여러분의 이지컴이 아니에요. 이지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 없는 퇴직금 평균 저금 한 1.5억 되거든요. 1.6억 정도 되는데 1.6억이 내 손에 들어오면 굉장히 큰 돈처럼 느껴져서 이 돈을 쉽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퇴직연금으로 가입하고 일시불로 받지 말라 그러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50대에는 퇴직금을 날리고 지금까지 형성해 놓은 돈은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지금부터죠. 이렇게 된 사람이 60대가 됐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독립을 했죠. 그러나 자녀들이 저한테 돈 주나요? 안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집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캐시플로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도 아마 들어올 것 같고 종합주동산세, 재산세, 세금들은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시니어 근로 가고 공공근로 가는 거. 안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노인 상태에서 50대 퇴직을 했지 제대로 된 사업을 못했지.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돼. 그것도 많은 병원비를 내가면서.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 같은 걸 넣어서 그러니까 은행에 주택을 넘기는 거죠. 일종의 신탁사나 은행에 주택을 넘기고 그거를 월 얼마씩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동화를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이런 경우는. 문제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실제로 손해거든요. 은행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집을 팔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을 팔면 돈이 생겼으니까 이지컴 이지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 파는 건 오히려 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시면 그 뒤는 어딜까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떻게든 복구해 보려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 보려고 부업 사기 같은 거 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저한테 오십니다. 더 나쁜 경우는 노숙인이 되기도 하죠. 제가 서울로 노숙인 센터에서 한 15년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3년 정도는 거의 정규 직원 같은 거고 지금은 이제 뭐 법률 상담 가끔 하고 운영위원이라 그래 사회복지단체 운영위원이면 이사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나가서 의견 같은 거 개진하고 뭐 이런 정도 역할. 그리고 제가 노숙인들 회생파산을 한 달에 한 명 이상은 해주고 싶어 하는데 저도 이제 깜냥이 안 돼서 많이는 못 해드리지만 무료로 그렇게 어느 정도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 그때 만나뵀던 분들 중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로스쿨 다닐 때 노숙인 리걸 클리닉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저는 법률 상담 할 게 많을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다 거의 싹 다 어떻게 파산하나였어요. 이게 무슨 리걸 클리닉인지 파산 클리닉인지 모를 정도로 싹 다 파산 회생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린 예 중에 하나인데 노숙인 분인데 이분이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였습니다.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분이 이발사. 이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미국에 갔으면 빌딩을 샀을 거예요. 미국은 비싸고 5만원, 6만원짜리 이발을 받아봐도 우리나라에서 5천원, 6천원짜리 이발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사시는 분들 중에도 방송 많이 보실 텐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분이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고 운영을 잘 하셨는데 비슷한 얘기로 자산 축적은 잘 못하셨어요. 걱정 없죠. 이발사 나는 60, 70대에서도 할 자신이 있으니까. 이발사라는 게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내 앞길은 평탄하고 나는 실력이 있고 언제든지 돈 벌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산 축적을 못 하신 상태에서 이제 쭉 하시다 보니까 어떤 사회가 맞느냐 90년대 후반에 그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려면 이발소에 갔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PD님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셨을 거예요. 90년대 후반이 되니까 갑자기 남자들이 이발소를 안 가는 시대가 옵니다. 눈을 깜빡하면 이발소가 동네에 없어져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이발소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이발소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동네 상가 건물에 꼭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 상가 건물에서 이발소 보시는 경우 있나요? 거의 없죠. 최고급 바버샵 이런 거 성수 이런 데 가야 있지. 이태원 성수 이런 데 가야 있지. 동네에 미용실이 있어도 이발소가 없죠. 산업의 구조 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이발업이라는 것이 몰락을 하게 된 겁니다. 언젠가 다시 살아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차라리 자 이번 달까지 있었어요. 다음 달부터 망해요. 이러면 차라리 괜찮아. 그럼 정리하거든.
문제는 이 흐름을 내가 읽지 못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플럭추에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매출이 저조해. 다음 달엔 괜찮네? 그 다음 달엔 매출이 저조해. 플럭추에이션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 미련을 못 버리고 빚을 지게 됩니다. 내가 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200만 원 부족해서 어떻게 하죠?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어려운데 200만 원 빌려줘라. 이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는 없어집니다. 이 친구가 설령 괜찮다고 하는 경우에도 설령 괜찮아 200만 원 걱정하지 마 라고 해도 내가 민망해서 이 친구는 없어집니다. 가족한테 돈을 빌립니다. 처남 얼마만 빌려줘. 장모님 얼마만 빌려주세요. 이번 달은 갚죠. 하지만 산업 구조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몇 달 뒤에는 확정적으로 못 갚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은 쉽게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으면 삶의 의미를 그나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범죄에 빠지지 못하는 사람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은 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범죄에 빠질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용기도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서울역에 나가서 매일 술을 마십니다. 어차피 안 죽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진 않습니다. 굶어 죽는다는 사람은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사실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게 뭐 무료급식 이런 것만 찾아다녀도 되고, 정말 버려진 음식만 주워 먹어도 병으로는 죽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자포자기해서, 제가 노숙인 센터에서 어떤 분들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인 분 치료시키려고 별 노력을 다 해봤어요. 어떤 분 하나를 비전 캠프라고 보내보고, 뭐 종교의 힘도 빌려보고 인문학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파산을 했거든요. 주민등록까지 막 말소된 분들이 태반인데 이분이 주민등록을 살렸고 빚을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해서 월 180만 원을 벌었는데 이 180만 원을 본인이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7년 8년 만에 가족한테, 7년 8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가족한테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보낸 그날 그분은 술을 끊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도 안 되는 알코올 중독 같은 것, 치료가 안 되던 게 삶의 의미를 찾는 순간에 술을 끊었어요. 제가 진짜 약간 울컥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결심했어요. 빚을 없애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극단적인 사례 외에도 라이트한 사례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40대, 50대에 어설프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의 균열이 생기는 순간, 누가 크게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프거나, 보통 또 많은 사례가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사업으로 유지했던 게 구조 변화로 인해서 망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전에 파산을 하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려서 주변 사람들이 잃지 마시고요. 빨리 채무 조정에 들어가시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버는 것보다 자산을 관리하고 돈을 아껴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자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최소한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버는 돈 중에 쓰는 돈이 얼마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을 버는데 20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흔히 뭐 어려운 얘기로 하면 총 자산 대비 부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몇 %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돈 버는 돈 중에 몇 %를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느냐, 이게 40%를 넘어가느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내가 버는 돈 중에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러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빚이라는 게 카드값, 전달에 쓴 카드값 포함되는 건 아니죠? 연체되지 않은 카드값은 빼시고요. 연체되지 않은 카드값은 다 100%예요. 연체되지 않은 카드값을 빼고 부채 상환을 몇 프로를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40%를 넘어가면 힘들다,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3개월치 비상금, 내가 만약에 오늘 회사를, 직업을 잃더라도, 내가 오늘 아프더라도 3개월 버틸 수 있는지, 이거는 보셔야 돼요. 이 3개월 버틸 돈이 없다면 언제든지 아플 수 있거든요. 저도 요즘에 제가 사주를 봤는데 제가 올해 과로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로사는 아니라도 과로로 몇 달 일을 못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언제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생활할 돈은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자산관리 잘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자산관리라기보다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연체전화를 받았다, 돌려막기를 했다, 돌려막기를 넘어 카드 깡을 했다, 내가 보이스피싱, 틀림없이 보이스피싱 같은 대출 필요하세요 전화를 받았을 때 솔깃했다, 이 상황이면 위험합니다. 자산관리를 잘 못하고 계신 거고요. 새로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끝으로 회생이,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 그 전까지는 회생은 끝난 거, 내 인생이 잘못됐다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생활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회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회생이라는 건 변제입니다. 회생은 단어의 뜻대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회생은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파산이라는 건 내 재산이 깨지는 거잖아요. bankruptcy라 그러는데 bankruptcy의 bank가 원래는 의자란 뜻이거든요. 의자가 부서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은행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의자가 부서진 걸 bankruptcy라 그러면 회생이라는 건 나의 삶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회생은 변제지 돈을 떼먹는 행위가 아니고요.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생은 정당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절대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법에 주어진 여러분의 권리고 이건 윤리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큰 악영향 절대로 없습니다. 신용등급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고요. 오히려 이런 거예요. 연체하는 것보다는 3년간 국가에서 정해준 만큼을 성실하게 빠짐없이 갚은 대단히 성실한 채무자라는 평판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회생을 인생에서 여러 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 번 회생을 했다는 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얘기 드리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최소한 5번은 파산을 했습니다. 개인 파산은 아니고 회사 파산이지만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트럼프가 최소한 5번 파산을 했어요. 우리나라 파산 제도였으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못 됐으면 물론이요. 파산을 그렇게 5번씩 할 수도 없고 대통령도 못 됐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하다 보면 파산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이치에서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한다는 건 언제든지 파산을 할 수도 있고 회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나와서 얘기하면 틀림없이 이 영상에도 댓글 달릴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갚는 놈은 바보냐? 틀림없이 댓글 달립니다. 틀림없이. 항상 달립니다. 나는 젊은 놈이 아침엔 일하고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뭐 알바도 하고 돈 갚아야지. 그걸 안 갚고 있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 틀림없이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해서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아르바이트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죠.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을 해치면요. 얘기했던 8시간 일하는 것도 일하지 못하게 되고요. 국가 경제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의료보험과 건강보험 충분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손보험회사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빚은 더 못 갚게 되겠죠. 몇 달 동안 아파서 들어누우면 채권자한테도 손해입니다. 무리해서 빚 갚는 게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무리해서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일하라고 하는 거 인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다면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최소한 정해놓은 거예요. 주 100시간 일한다? 할 수 있죠. 저도 주 100시간 일해요. 그걸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요? 1년? 2년? 제가 장담하는데 2년 이상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고요. 여러분의 삶을 잃게 되고요. 채권자한테도 안 좋고 국가 경제가 미치는 손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회생파산이라는 제도를 국가는 마련해 놓은 거예요. 너무 열심히 빚 갚으면 그게 오히려 국가적 경제적으로 손해니까 너무 열심히 갚지 말고 성실하게 갚는 걸 보여줘야 국가를 위해 이득이니까 라고 해서 회생제도라는 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회생을 하세요. 그게 채권자한테도 더 좋고요. 국가 경제적으로도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회생을 해서 새롭게 삶을 찾으시면 그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가 회생하거나 파산한 일이 없어야겠다. 그때부터 굳게 결심하시고 다시 안 하시면 돼요. 빚의 굴레에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은 여러분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사시는 데 노력하세요. 그러다 아프게 됩니다. 그러다가 삶을 잃게 됩니다. 꼭 회생하십시오.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댓글로 달릴 겁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돈 빌려가지고 못 갚은 애들을 위해서 왜 국가 세금을 투입해야 돼? 국가 세금 투입 안 됩니다. 국가 세금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회생이라는 건요. 국가가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고요. 채권자한테 국가가 명령하는 거예요. 너 요만큼만 받아. 나머지는 받지 마.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국가는 오히려 미납세금 최우선 면제 채권으로 해서 먼저 돈 가져가고 회생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네가 알아서 내라고 합니다. 국가는 세금 거의 안 들어가요. 모든 재판 중에 제일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채권자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채권자는 바보입니까? 채권자들은 본인이 못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걸 계산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자를 받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받은 거예요. 은행은 다 그거 계산해 놓는 거예요. 계산을 해놓고 만약에 못 받으면 자기들이 장사 잘못한 거죠. 왜 돈을 못 갚는 사람한테만 비난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면 갚을 수 있겠지라고 계산을 했다 못 갚은 사람이나 이 정도면 얘한테 돈 받을 수 있겠지라고 계산했다 실패한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게 있나요? 동일합니다.
그걸 위해 이자라는 걸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해 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회생제도를 이용하셔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소비하시는 것이 국가를 위해 훨씬 더 좋은 길입니다.